나오죠? 네, 그 피곤하시죠? 네.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또 발제문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는 절대 없고 좀 짧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입 밖에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잘 내본 적이 거의 없고 계급 이런 단어도 거의 써본 적이 없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저기 뒤에서 사진 찍고 계신 우리 장혜진 노무사님을 민주노총 경기법률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민주노총의 노무사는 책상을 엎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좀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이제 노동법 그냥 안에서 법적 해석에 국한하지 않고 좀 뭐 싸우는 노동자들의 어떻게 싸우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했었던 것들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사회주의를 외치거나 계급적 단결을 외친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까이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제가 잘 흡수를 하지 못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삼성 투쟁을 조금 시작했느냐를 약간 초반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이제 2007년도에 이 싸움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국내에 어쨌든 최고 통치는 국가 자체가 삼성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우리가 아무리 노동부에 진정을 내거나 어떤 법적 제기를 하더라도 법 위에서 군림하는 이 대자본을 상대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정서가 되게 팽배했을 때 우리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 상상기 어르신이 자신의 딸이 23 된 딸이 이제 삼성 반도체 기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 죽음이 석연치 않다. 2인 1조 작업자 둘 다 여성 노동자 둘 다 백혈병으로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했고 자기는 이게 산재가 의심이 되는데 삼성은 이제 단돈 500만 원으로 좀 더 풀려고 한다. 나는 삼성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버님을 조직한 게 아니라 요즘은 왜 싸우는 유족을 좀 활동가들이 조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버님이 아주 분명한 이유로 아무도 삼성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날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문을 두드렸던 게 근데 저희라고 삼성하고 엄청 대차게 싸웠던 건 아닌데 수원이 삼성의 도시였을 때만 해도 구조조정 당하는 이제 삼성 백색가전 노동자들이 그런 어떤 약간 이제 정리해고 투쟁에 약간 붙는 게 있었고 또 주변에서 크고 작은 핸드폰 위치 추적 이런 인권 침해 사건이라든지 저도 예전에 아주 짧게 신세계 이마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투쟁을 했었고 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투쟁의 경험들 노동자들이 국가가 아무것도 보장해주진 않지만 뭔가 이제 노동자들은 저와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또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지역에 약간 훈련된 뭔가 그러한 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황유미 씨 아버님 2007년도에 내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이제 호소를 했을 때도 그거를 굳이 우리가 삼성이 너무 큰 적이니까 못 싸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반올림 싸움은 어디에서 비롯됐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계급이란 말은 잘 못 쓰지만 한국 노동운동 속에서 저는 출발했다. 저희가 19개 단체의 대체기가 결국 이제 반올림이 된 건데요. 거의 이제 그런 노동운동 하신 분들, 또 정당운동 하신 분들, 사회운동, 진보운동 세력들이 이 싸움을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고 하지만 이제 삼성 노동자들은 정말 조직화라고 하지만 이 문호조 경영의 억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하여튼 쉽게 조직화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실패 사례는 문호조 역사가 사실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삼성 문호조 역사가 한 80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끊임없이 옛날 제일제당 이런 사카린 밀수 사건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는데 그게
잘 이렇게 하여튼 다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저항을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봤듯이 이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이 좀 큰 싸움을 했었죠. 한 달간 정말 이제 파업을 하고 그 시기에 이제 조합원이 정말 급격히 가입을 하고 지금 36,000명 정도 되고 한 10,000명 이상이 아마 그 기간에 파업 기간에 가입을 하고 6,500명 정도가 이 파업에 동참하고 파업 결의대회까지 한 4,000명이 참여를 하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이어졌어요. 저는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 이제 여기 계신 아마도 여기 선진 노동자분들 활동가분들 모여 있으신데 이런 어쨌든 많은 투쟁들이 밑거름이 돼서 또 잠자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좀 이제 조금씩 뭔가를 좀 해보려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제가 서서히 깨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반올림이 그래서 2007년도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지금 보니까 벌써 17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반올림은 사실 상당히 좀 열악해요. 상급자 2명뿐이 없는데 온갖 가지 반도체 이슈, 삼성 이슈, 뭐 오늘 이런 자리까지 사실 정말 대체하실 분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 안 왔을 텐데 정말 어쨌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청호 동지 발제문을 읽으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언어가 제가 평소에 쓰는 언어랑 매우 달라서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비슷해지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리고 아니 되게 저는 되게 많이 이제 배울 게 많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사실 제가 이렇게 발제문을 엄청 길게 쓴 이유는 제발 이 삼성 문제 뭐 대자본 가장 큰 자본주의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본이라고 하고 이미 뭐 초국적 자본이고 한국 자본도 아닌 어쨌든 그런 큰 자본에 맞서서 싸울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관련된 공급망과 관련된 거나 반도체와 관련된 거에 지식들을 약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글이 막 이렇게 잘 매끄럽게 연결은 안 되는데요. 이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55페이지에서 그 161페이지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잖아요. 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사실은 유해 위험한 산업이고 매우 반환경적인 산업이고 심각한 산업인지를 조금 설명하느라고 좀 써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황유미가 일했던 기흥사업장은 한 1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화학 가공하는 반도체 산업은 사실 기술 집약적인 첨단 화학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공정, 그러니까 빠르게 또 제품을 선점해서 그걸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이 반도체 자본들이 어쨌든 굉장한 경쟁 속에서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해야 되고 또 계속 새롭게 이제 거듭해서 그 새 제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도 되게 빨리 변하고 공정이 변할 때마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 제가 156쪽에 넣은 게 우리 이제 반도체 쪽에 이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늘 이 그림을 이제 가져오고 있는데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이 전자제품의 처리 능력, 그러니까 반도체 칩의 집적도라고 하는 게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되게 속도 빨리 이렇게 좀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자본들은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가장 빠르게 자기가 구식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계획적 구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모 공정도 넣는다고 해요. 오래 쓰지 못하게. 그래야 다른 제품을 또 써서 이윤을 이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특히 적용되는 이 진짜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꽃 같은 그런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156쪽의 마지막에 보면
이 뭐 펜티엄 칩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 인텔 설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상품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파괴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도 혹은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자본의 이윤 추구의 어떤 원칙처럼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조금 심각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이전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했고 선진국들이 그 유해위험 산업이고 그리고 더 싼 인건비를 추구하려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이전을 해왔고 이젠 더 열악한 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 가고 있는데요. 중국 이런 데로. 근데 이제 이전에 이미 이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일들이 90년대 초반 이런 데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새로운 제조 공정을 현장에 도입하기 전에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건강 유해성을 검토할 만한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영국 내셔널 반도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긴 완전히 도살장입니다. 70년대 중반에는 정말이지 노골적인 살인이었어요. 그 어린 소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챌 수 없었고 소녀들은 온 사방에 구토를 하곤 했었죠. 납품 기간을 앞두고 화학 경보를 일부러 꺼놓고 이러면서 사실 구토 얘기는 저도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얘기고 이 당시는 더 유해물질 그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규제를 하지 않았었던 때라서 그만큼 지금 이제 굉장히 위험한 화학 그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위험천만한 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한국에서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의 증언인데요. 157페이지, 그러니까 생산량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작업 속도를 늦추는 안전 인터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산 작업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인터락을 해제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방사선 피폭 사고도 사실 저는 누군가 인터락을 해제했는데 그 범인을 못 찾았다고 해서 원안위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데요. 아마도 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설비에 그 인터락을 일부러 해제시키기 위해서 배선 연결을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이제 그 분은 숨었지만 그게 단지 그 배선을 바꾼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고 이런 생산 성과를 그 적기에 기계가 고장나건 말건 그 달성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자본의 그런 셈법 때문에 이런 일이 큰 방사선 피폭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 159쪽부터 160쪽 얘기는 사실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뇌종양에 걸렸어요. 백혈병으로 내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저희가 증거를 제출하지를 못했어요. 근로복지공단 산재 그 신청기관에 그냥 왜냐면 반도체는 굉장히 첨단 산업이라는 이유로 영업기밀 뭐든지 다 영업기밀이래요. 삼성전자 부사장은 그 국회에 증언대에 와서도 보호구 쓰는 것도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구를 착용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종이 쪽지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그 공장에서 젊은 여성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들 피해가 컸는데 그 노동자들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서로가 증인이 돼주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피해 노동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고 또 사회에 이 삼성의 어떤 문제를 고발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위험성을 고발하면서 어떤 길을 만들어 왔었던 게 저희 반올림 투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에 좀 증명해주는 집단 역학조사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대규모 코호트 조사,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 6개 반도체 회사 20만 명의 전현직 노동자의 암발생
그리고 암사망 이런 것들의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그 통계를 내고 10년 동안 추적을 해봤더니 진짜 노동자들이 주장하듯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림프종등 혈액암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암 발생 경향이 높다. 조사 결과 3,442건의 암이 발생했고 그 중에 1,178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반도체 노동자들 굉장히 젊거든요. 뭐 60살까지 일하시는 분들 없고 거의 20, 30대 뭐 많아봤자 40대인데 이런 젊은 노동자에게서 매우 드문 뭐 백혈병과 뭐 희귀암 등이 발생을 했고 1,178명이나 사망을 했고 그 중에 아마 전체 6개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삼성전자인데 한 절반 정도는 삼성의 피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도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전문가들이 피해를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깊이 깨달은 건 저희들도 너무 어렵고 당연히 이걸 좀 증명해 주세요 하고 전문가를 무수히 찾아다니고 또 전문가들을 때로는 기대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이 전문가들은 보니까 이 노동자들의 호소나 싸우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뒤에 서서 나중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좀 뒤따라오는 어떤 그러한 문제지 앞에서 이걸 이끌고 하는 문제들은 아니라는 게 좀 깨달은 바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반환경적인 산업인지도 조금 짧게 소개를 하면 161쪽에 보면 반도체 칩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이냐면 1.7kg의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학약품의 그 무게가 칩 하나에 1.7kg예요. 얼마나 많은 반도체 생산이 되는데 또 32kg의 물이 필요합니다. 데스크탑 PC 한 개에 필요한 원자재의 평균 무게는 약 1.8톤, 원자재의 그 양이 1.8톤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실 원재료를 갖다 쓰고 뭐 광물을 고갈시키고 특히 물을 엄청 고갈시켜서 이게 여러분들도 TV 뉴스에 이 뭐 반도체 만드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지금 뭐 용인에 200조,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물을 억지로 너무 멀리 있는 것에서 끌어다 쓰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하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은 전력사 소비량이 엄청난 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대표적인 공해 산업인데요. 그래서 사실 삼성이 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거지로 뭐 알리백 선언을 뭐 2022년에 하긴 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 100%로 반도체 생산한다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과연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생산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도 옛날에 쓰던 핸드폰 지금 계속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하나도 제가 전자 폐기물을 얼마나 많이 그동안 배출을 했을까 하면 약간 제가 전자제품 오래 쓰기 운동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오래 쓸래야 오래 쓸 수 없는 전자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속에서 모든 폐기물 중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폐기물이 전자 폐기물이고 이 폐기물들은 더 낮은 국가로 수출이 돼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게 중국일 텐데요. 어느 마을엔 그 전자 폐기물 산이 엄청나게 크게 많이 있고 여기서 아이들이 그 안에 있는 금 이런 것들을 뭐 빼내기 위해서 막 그거를 불로 이렇게 쬐고 하면서 거기서 되게 위험하게 연기 마시면서 거기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업계 이제 전자 산업에 이런 문제를 고발하는 이제 국제 시민단체들에서는 이거를 배출한 기업이 그걸 다시 회수하라 이런 운동도 많이 벌이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짧게 저 한 5분, 7분 내로 세 사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162쪽에 제가 좀 조금 안 보이는데 공급망 실사 카운트다운 한국 기업들 공급망 실사
공급망 실사법이 유럽에서 통과됐는데 한국 기업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지금 공급망 실사, 공급망 찾아오면 뭐 김앤장 보고서부터 최근에 이 자본들이 엄청나게 이걸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습하고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이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거기 가면 공부가 잘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첫 자리인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본 거는 유럽의 이번에 공급망 실사 법이 통과가 된 건데요. 유럽, EU 영내에 있는 기업과 꼭 유럽 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이거를 적용시켰는데, 물론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만 좀 적용을 해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1단계는 2027년부터 EU 내에 순 매출이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비EU 기업에 적용된다. 15억 유로가 대충 약 2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 유럽 매출 찾아보니까,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핸드폰 많이 팔아서 약 1년에 7조 정도의 전체 그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 2027년부터 유럽에서 삼성이 이 핸드폰을 판매하려면 적어도 이 판매를 위해서 핸드폰 판매하는 엄청난 공급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구미에 있는 KM택도 있을 거고, 더 낮게는 뭐 베트남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인권 문제,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이 그 인권 실사, 그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개선하도록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 연 순매출의 5%라고 하는 큰 돈을 삼성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부과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파고들어서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몇 가지, 이제 3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메탄올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미 2016년도경에 부천, 인천 이쪽에서 일하셨던 삼성, LG 등 핸드폰 부품으로 쓰인 부품에 이 2차, 4차 하청 기업들에서 불법 파견이 돼서, 혹은 일용직으로 그날 뭐 불법 인력 공급받아서 일했었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뭐 일한 지 불과 뭐 보름 만에 메탄올에 눈을 실명당하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삼성이 자기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후로 앞으로는 삼성 내에선 메탄올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 좀 비싸더라도 에탄올 같은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고 이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 퇴출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초에 2월에 베트남 삼성 갤럭시 핸드폰의 거의 50% 이상 거기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베트남 방寧공장의 2차 협력사에서 37명의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돼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10대 노동자가 실명을 당하고, 그 이상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삼성의 공급망 내에서 메탄올을 퇴출시키기로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성 본관 앞에 모여가지고 이 메탄올 금지 약속 지켜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는 그러한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그쪽하고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삼성은 또 되게 악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면,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이걸 에탄올인 줄 알고 공급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메탄올이고 우리도 당한 걸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완전 저희가 내온 기사를 완전 다 도배를 하는 그러한 쇼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요게 이제 그 165페이지
그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쪽의 내부 환경안전 담당했던 안전관리자의 내부 고발 때문에 뭐 보고서도 내고 했었는데요. 그분 얘기예요. 베트남 공장에서 삼성이 버저직 환경안전 문제를 저지르고 있지만 삼성전자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 환경법규 위반이 0건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도 뭐 보면 저희가 이제 신청하고 했었던 수많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에 대해서 삼성은 제대로 카운트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예. 좀 넘어가서요. 여기 이제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박스에 있는 거는 우리도 유럽처럼 법이 필요하다. 기업인권실사, 기업이 그냥 하겠다는 행동규범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인권실사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국회 토론회에서 이제 여러 기업가 인권 네트워크 등 변호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업인권실사법이 한국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인권실사義務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제대로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사례는 일단 KM텍 저희 삼성 핸드폰 삼성 핸드폰 완성품을 만드는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에서 갓 20살이 된 고등학교 현장 실습 때부터 대학교 현장 실습생이 될 때까지 2년 정도 일을 한 승환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러고 무급 휴직 4개월 만에 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님이 승환 씨 아버님이 반올림을 찾아와서 이거 좀 같이 어떻게 해결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회사는 산재 신청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 아들의 이렇게 내쫓기는 게 맞는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저도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청 문제에 많이 못 접하는데 조금 놀랐던 거는 무급휴가? 그러니까 무급휴가 1개월뿐이 없는 거예요. 그 회사의 제도가 치료비는 0원이고 왜 이게 놀랍냐면 사실 삼성 원청 여기는 이 반올림 투쟁 여파로 그런지 몰라도 거의 3년 6개월 동안 유급병가를 보장해 주거든요. 예, 엄청나요. 치료비는 전액 물론이고 MRI 검사가 다 해주는 건 물론이고 어쨌든 휴업수당처럼 이렇게 지급되는 생계형 급여도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됩니다. 초기 6개월은 거의 성과까지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요. 더 필요하면 3년 동안 또 많은 부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청은 최저임금에 무급휴직 1개월에 그것도 이제 해고를 당하는 치료비 0원에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싸웠습니다. 제일 처음 싸운 데는 삼성 앞에 모여서 이 하청 노동자의 이 공장의 유해 환경 때문에 발생한 이 백혈병 발생의 책임은 원청 삼성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산재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어쨌든 현장 실습 노동자의 권리가 거의 하나도 없고 장기 휴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대학에서도 퇴학을 당했거든요. 대학생 현장 실습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이런 내용 가지고도 이제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것은 하청 KM텍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원청 삼성이 공급망 내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안전보건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슈를 띄워놨지만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될지 좀 막막했는데요. 여기 17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계시죠? 우리 차원우 동지가 사실 저는 구미를 가본 적도 잘 없는데 여기 계신 분이 연락처를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이웅덕 동지가 구미에는 차원호 동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라. 아마 공단이 비슷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어떻게 낯선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게 낯가림이 심해서 전화를 어떻게 하지?
일단 용기를 엄청 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현수막 문구 10개만 알려달라. 자기네들이 출근 선전전도 하고 현수막도 걸어주겠다 해서 제가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그렇게 감동받은 순간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믿기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자기네 회사 문제가 아니고 공급망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구미 지역에 있는 자기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하청 노동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 싸우겠다,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웠던 사실 우리 아사히 지회 동지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실 감사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너무 사실 저희 반올림은 되게 작아서 차원노동자들 조금 하나 더 부탁한 게 협상에도 같이 들어가달라.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차원노동지. 근데 이제 저희는 안 무서워하는데 차원노동지 빼라고 엄청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계속 했고 되게 잘 얌전하게 되게 차분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욱욱 하는데 이제 옆에서 잘 또 리드를 해주시고 해서 거기 173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거의 4개월 만에 사실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이 세 가지 저희가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물론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아직 근로복지공단 산재가 인정되기 전에 필요한 치료비 또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거기 그 국수베개라든지 전체 봉조 환기 베개가 매우 안 좋았는데 그런 걸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KM텍 사장은 처음에는 아픈 게 부모 책임이지 왜 회사 책임이냐 이렇게 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저희가 싸우는 것에 이렇게 제값 응답하고 양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삼성이 뒤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선전전도 하고 또 언론에도 열심히 알렸지만 삼성은 이 문제가 어쨌든 더 퍼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MBC에 한번 보도가 됐는데 삼성에서 MBC 보도 막으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게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뭐 공급망 문제의 책임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책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사실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리셀 참사가 거의 오늘로 아마 121일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유족들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듣지 못하고 정당한 보상 한번 받지 못하고 지금 에스코넥 그 5기업 에스코넥 앞에서 천방치고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매우 이제 힘든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아실 텐데 이거에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으로 에스코넥 그러니까 아리셀은 국방부에 이제 그 전지를 납품하는 그 회사이고 5기업이 에스코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에스코넥이라는 회사가 아리셀의 아리셀 저기에 97%의 어쨌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지분 제가 이거 약해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파보니까 어쨌든 아리셀이 실제 경영을 한 게 아니라 에스코넥 홈페이지에 아리셀 전지를 팔고 매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구매 관리도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의 사업 부서로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유가족들도 이 참사의 주범은 에스코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코넥이라는 회사는 삼성의 1차 협력업체이거든요.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좀 핵심적인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90% 정도 그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또 삼성 SDI의 2차 전지
부품인 분리막이라고 하는 또 부품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 SDI가 주 거래 업체,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도 또한 삼성이 이 공급망내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에서 기업인권실사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EU 내에서 적용되는 아직 EU 공급망실사법이 아직 2027년부터 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당연히 지금 현재 당면한 이 문제를 오늘이라도 빨리 해결하라고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게 에스코넥의 책임이고 삼성이 압력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고 뭐 머리를 쥐어짜서 삼성 SDI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삼성전자에도 노동자 생각을 심지어 파업도 했으니 좀 같이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삼성 SDI 노동자들은 또 이제 열심히 같은 배터리 노동자로서 뭐 국회 토론회도 오고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아직 우리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게 약간 내부에 이제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조합원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 이거를 지금 당장 싸우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설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 아리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이라도 하거나 뭐 심지어는 구미 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혹은 또 에스코넥에 지금 노동자들이 이걸 가지고 좀 아리셀 노동자들과 연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 유가족들이 이렇게 120일째 처절하게 싸우는 것들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더 빨리 하루속히 피해자의 어쨌든 정당한 권리들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맨 맞은 181쪽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에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의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쏟아져서 용수철처럼 튀어나온 파업을 했던 모습이에요. 왜 이 파업 전에 평화문화제 한다고 삼성본관 앞에서 유진 스님과 누구지? 에일리 맞습니다. 에일리 블로그에서 되게 대중 연예인들을 불러서 집행부가 그런 문화제를 열었는데 그거 하지 말고 투쟁을 외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억압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고, 그 투쟁에 앞장선 노동자들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대요. 여전히 기흥공장은 이 자동화가 안 되어서 여성 노동자들이 손가락 휘어져 가면서 웨이퍼 박스를 이렇게 열고 투입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열악한 부위에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더 투쟁을 외치고 했었던 사실 의미 깊은 싸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공급망책인가 원하청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동지들이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181쪽 맨 마지막 그림은 삼성전자 노동조합, 한국의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소식을 듣고 인도의 이제 삼성의 가전제품 만드는 인도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한 사진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